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국내 우편이죠. 국내 우편입니다. 국내 우편부터 먼저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국내 우편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총론 파트입니다. 총론. 이 총론 파트는요, 이제 우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우편과 관련된 법규가 어떤 것이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파트가 이제 이 총론 파트죠. 예. 그럼 먼저 이 우편 사업이다 보세요. 우편 사업. 이 우편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요? 돈 버는 거죠. 이게. 그럼 우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편. 이 우편은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봐요. 예, 여러분 책에 있듯이 좁은 의미 우편과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우편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럼 좁은 의미 우편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뭐 편지라든가 서신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면 의사 전달문이죠. 통화,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내외로 많은 거 전달하는, 이 전달하는 이 업무를 가지고 좁은 의미 우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서 넓은 의미 우편이라는 것은 뭐냐? 좁은 의미 우편 플러스죠. 그럼 좁은 의미 우편에다가 실제로 우체국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대표 우표를 제작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택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문해가 접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팩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팩스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이게 또 여러분들이 우체국에 가면 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택배 보낼 수 있도록 박스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우편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이렇게 합쳐 가지고 이를 가지고 뭐라 한다? 넓은 의미의 우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우편을 왜 국가에서 이걸 하느냐? 우편 사업을. 그 국가에서 하는 이유가 있죠.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저 제주도에 살든 아니면은 이렇게 상간 오지에 살든 도서벽지에 살든 간에 다 같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정부로부터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국가가 보세요. 이를 국가가 운영을 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행정 서비스, 우편 서비스입니다. 보세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편 우리가 서비스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럼 이건 국가가 보편적인 서비스를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민간인에게 모든 걸 맡겼을 때입니다. 민간인들은 안 되면, 돈 안 되면 안 하잖아요. 이 우편도 사업이란 말이야. 그럼 국가가 여기에 제공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입니다. 평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이를 직접 경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우편은 결과적으로 이게 행정 서비스다. 서비스에 속한다 하는 거, 이게. 그다음 또 하나가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신수단입니다. 통신수단. 이 통신수단이라는 것은 통신은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기와 같은 것은 정기적인 장치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의 통신수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편은 정기적인 장치가 아니죠. 물건을 직접 줘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통신수단으로서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사실은요, 우편의 역할은 옛날보다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만약 우편 업무가 마비되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업무가 마비된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편함에 보세요. 우편에 보면은 정부로부터 국가자치단체로부터 각종 고지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각종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요? 많은 것이 또 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편함에 보면은 갈수록 많은 우편물이 와.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우편 서비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우편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편 사업의 특성을 보세요. 이거는 바로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라서 정부기업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출자해서 관리하고 경영하는 이런 회사가 바로 이게 정부기업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편 사업은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 정부기업이라 하는 거.
그럼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격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되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 예,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면은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누가 된다? 공무원이 된다. 그럼 보세요. 이게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 장점은 뭐냐? 바로 입니다. 이게는 적장 하나도 여러분 임금 체불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왜?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단점은요. 아무래도 각종 법규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같은 사업이지만은 민간 기업하고 정부 기업하고 차이점이죠. 민간 기업은 민간인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기업에서는 각종 법규가 있어요. 이게 각종 법규를 통해 가지고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경영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은 법규로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 장점은 적장 하나 들어도 망하지 않고 월급 체불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뭐냐? 바로 이 정부 기업인데 아무래도 법규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회계라 얘기하는데 예산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회계 예산이 있어요. 이게 일반 회계 예산이 하나 있고 그다음 뭐가 있느냐면요. 특별 회계 예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일반 회계 예산은 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방위비라든가 이런 거 또는 여러분들 행정비라든가 이런 겁니다. 또는 곳에 복지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회계 예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 회계 예산은요, 주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최신 사업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철도 사업이라 이런 겁니다. 예.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계 제도를 가지고 특별 회계라고 한다. 그런데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 했어요. 받는다 하더라도 예산 제도에서는 바로 일반 회계가 아닌 특별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특별 회계라고 하는 거지. 이건요,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 차이점이 뭐냐면요. 일반 회계는 아주 경직된 예산이에요. 이거는 아주 경직되어 있어요. 경직되어 있다는 말은 이거는 예산을 다른 분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위비는 방위비만 써야 됩니다. 행정비는 행정비만 써야 되지, 이 행정비를 일부를 빼가지고 방위비를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아주 경직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일반 회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봐. 철도 사업이라든가 최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업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A라는 분야에다가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다가 A라는 산업이 좀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다든가 또는 어떤 환경이 변합니다. 변하면 그걸 계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뭔가 새로운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국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도 해야 됩니다. 우편 서비스, 행정 서비스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부 기업은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적자를 계속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들은요, 대다수가 적자를 내잖아요.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적자 나가서 결국 다시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다 뭐가 돼요? 그걸 보충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용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좀 줘야 돼.
그래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일반 회계보다는 무슨 회계를 한다? 특별 회계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특별 회계가 우편 사업에 들어가는 회계 제도다. 그러면서 특별 이렇게 회계 제도에서 이제 무슨 채산제를 한다 하는 겁니까? 독립 채산제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요 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회계 제도에서는 우편 사업은 일반 회계다, 특별 회계다, 특별 회계고 특별 회계 중에서도 무슨 채산제를 있다? 독립 채산제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유는 바로 공익성입니다.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익성과 사업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도 남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편 사업에서 무조건 계속 적자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제도로서 무슨 채산제? 독립 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콜린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서 우편 서비스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 3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3차 산업인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거는요, 이 서비스업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차, 2차, 3차에서 1차 산업 하면은 좀 농업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수산업을 가지고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이라는 것은 광업과 공업, 광공업을 가지고 2차 산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1차, 2차를 뺀 나머지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제 3차 산업이라고 하죠. 이 3차 산업이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이 우편 서비스, 우편 사업은요, 문제는 이란 말이야. 이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냐, 인력이죠. 인력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자본 집약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 인력 집약이냐 하는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편 사업은요, 물론 그 사업을 위해서 자본도 필요하지만 자본 집약적 산업이 아니야.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면요, 사실 그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됐어요. 그 실제로 컴퓨터가 이렇게 사용되면서 많은 부분이 자동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 기기가 사람 손을 대신해서 쓰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직도 이 우편 사업은요, 자본 집약적인 것보다는 노동 집약적. 그러니까 이게 결국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죠. 노동 집약이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 산업이죠. 왜 그러냐 봐요. 만약에 내가 어릴 때입니다. 내가 어릴 때 우편 집배원들은요, 다 우편 가방을 메었어요. 가방을 메고 다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녀서 일일이 집집마다 이렇게 우편물을 전달해 줬어요. 그 당시엔 택배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 소품을 조금만 하게 했어요. 예? 그러다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오토바이로 바뀌었어.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뭐 해야 됩니까? 집배원들이 일일이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발로 뭐 해야 됩니까?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세워가지고 전달해주고, 우체통 있잖아요. 우체통에서 뭐 하고, 우편물 수집도 해야 되고, 또 오토바이 타고 뭐 배달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옛날보다는 우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 자동화된 기기를 통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그런 인력 감축이 된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뭐가 많이 필요하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편 업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편 이용 관계입니다. 이게 그 이용 관계에서 그 우편 이용 관계, 이건 뭐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기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누가 있어요? 여기는 바로 발송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발송인이. 그 다음에 우편관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편관서가. 그 다음 뭐가 있느냐면은 수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이용 관계에는 세 사람이 있다. 발송인과 그다음 우편관서와 그 다음에 수취인. 그럼 이제 발송인이 우편관서하고 우편물 송달 계약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요? 우편물 무슨 계약을 한다? 송달 계약을 한다. 송달 계약을. 그러면 이제 송달 계약이라면은 발송인이 우편으로 가가지고 내 편 좀 붙여주세요, 발송해주세요 합니다. 그러면은 우편관서에서는 우편요금 내세요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돼. 누굴 위해서? 누가 수취인을 위해서. 그럼 이제 이 발송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을 되면 각자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송인 우편관서에 우편요금을 납부했어요. 납부하면은 발송인은 무슨 권리가 되냐? 내가 맡긴 우편물을 안전하게 뭐 해달라고 수취인에게 전달해달라, 배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편관서는 바로 요금을 받을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어요. 그럼 요금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안전하게 이 사람이 전달해줄 뭐가 발생해요?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발송 계약이 체결되면은 발송인은 발송인대로, 우편관서는 우편관서대로, 수취는 수취인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수취는 보세요. 우편물 받을 권리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우편물이 왔으면은 수취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런 각종 서로가 권리와 의무 관계 형성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야. 시험 문제에서 우편 이용 관계 세 사람 발송인, 우편관서, 수취인인데 여기에서 이제 발송인과 우편관서가 우편물 송달 계약을 해서 그거 이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보면 분명히 뭐냐? 바로 각종 법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법규가 우편법이라 봅시다. 그럼 보세요. 우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우편법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돼서. 그럼 우편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 사법이 아니라 공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법과 공법의 차이는 뭐냐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법을 가지고 사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민법하고 상법이요. 민법과 상법을 가지고 이제 사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국민하고 국가기관하고 관련된 법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 우편법은 분명히 뭐냐? 이 공법이에요. 공법. 그 공법이기 때문에 우편법에 따라서 이게 발송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법상 계약이냐 아니면은 사법상 계약이냐고 이렇게 문제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뭐냐? 요 계약은 뭐다? 이 사법상 계약이다. 요거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법상 계약이라고 이해됩니다.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택배를 보냅니다. 우체국에 가서 보낼 수도 있고 민간 택배회사에 보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민간 택배회사에 가서 발송하면 상법상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법상 계약이 되면 사법상 계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편법에 따라서 우편물을 우체국 가서 발송하게 되면 공법상 계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더 헷갈리겠죠. 아니 똑같은 물건을 보내는데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공법상 계약이고 그 다음에 민간 택배회사에서 발송하면 이게 사법상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을 오히려 국민들이 혼란해. 그래서 이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설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뭐냐? 바로 공법상 계약이 아니고 뭐다? 사법상 계약이다 하는 것. 예. 그래서 사법상 계약이라 하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 여기에서 계약을 했을 때 이제 두 번째는 계약 시기가 문제됩니다. 그럼 언제 계약이 되느냐 이 하는 거죠. 그럼 이 계약 시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우체국에 갔을 때는 뭐냐? 접수했을 때입니다. 그럼 내가 우체국에 직접 가서 우편물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 우편물을 접수 딱 하는 순간 뭐 됐다? 발송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체통이에요. 우체통.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우체통에다가 우편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체통에 통 넣어서 탕 들어가는 순간 뭐 된 것이다? 발송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방문 접수가 있죠. 그래서 택배 같은 경우는 집배원이 직접 가서 수집원이 가서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배원한테도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우편물을 붙이려고 우체국을 가는 중인데 마침 집배원이 지나갑니다. 그때 그 집배원 보고 내 우편물을 좀 발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배원이 그것을 받아줍니다. 그럼 이게 방문 접수라든가 또는 이게 집배원에게 이것을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요, 이거는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영수증. 이 영수증이 발급됐을 때가 뭐다? 이 송달 계약이 성립한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송달 계약은 이렇게 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우편과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다. 우편과 관련 법규. 이 법규가 과연 어떤 법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구성을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우편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험 문제에서는 요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이라고 해서요. 정부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우편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맡는다. 전체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의 마지막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다?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건 관리하고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책임지고 경영을 한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바로 이 우편사업이다 하는 거. 그럼 이제 우편사업에 관련된 이제 우리가 법규가 나옵니다. 법규.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과 관련된 법규가 나옵니다. 그 국내우편과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국내우편이죠. 국내우편과 관련된 법규로서 제일 먼저 우편법이 나와 있죠. 보세요. 우편법은 사실 우편에 관한 가장 기본법이다. 가장 기본법으로서 우편 사업의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서비스의 종류, 그 다음에 이용 조건, 손해배상, 벌칙, 이와 같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우편법이라고 얘기한다. 우편법. 두 번째 보세요.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러니까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사실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 우체국을 다 설치해서 골목 여기 설치하면 참 좋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비용상, 바로 모든 골목에다가 우체국을 설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편 취급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편 취급국. 그래서 우편 사업의 일부를 취급국에다가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해서 우체국에서 하는 업무를 우편 취급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법률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죠. 보세요. 이 법은 개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의 업무,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 바로 여러분들이 우체국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그럼 그 위탁한 업무가 어떤 업무고, 그 위탁했을 때 어떻게 그 이용자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품은 어떻게 공급해주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가지고 말한다. 바로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정사업 특례법입니다. 우정사업. 이 우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세요. 아까도 했지만 우편사업은 하나의 정부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가지고 말한다. 우정사업, 바로 운영에 관한 특례법 보세요.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례 규정이다. 사업의 범위, 우편안, 우편대체라든가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 따라서 이를 조직, 인사, 예산, 경영 이런 등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여기에 바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별정우체국법이라고 해요. 별정우체국법. 이 별정우체국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전국에다가 모든 국민들이 우편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러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다가 우체국을 골고루 설치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돈이 없었어. 요즘에는 우리나라 정부 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정부 청사들 보세요. 공공기관들 건물 짓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 짓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집하고는 다르죠. 나는 그런 데 가 살고 싶어. 우리 조그만 아파트 이런 데 가다가 살고 싶지 않고 그 사업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에다 보면은 추우면 대로 열 팡팡팡 틀어가지고 떳떳하게 해주죠. 더우면 덥다고 합니까? 에어컨 시원하게 탕 틀어주잖아요. 예. 그 옛날에는요,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골의 면단위에 가면요, 면단위 우체국들은 대체적으로 다 별정우체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 돈 있는 사람에게 네가 우체국 건물을 지으라 하는 거야. 그러면 개인이 우체국을 지어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우체국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별정우체국입니다. 보여?
이번 그 개인이 국가의 위의를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 급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뭐로? 우체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업무를 위한 것이 바로 별정우체국이 되는 겁니다. 별정우체국이. 이것이 이제 바로 국내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내 우편과 관련된 법이 이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국제우편이죠. 국제우편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UPU 조약이라 되어 있어요. UPU 조약. 이거는 여러분 국제우편을 가면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럼 이제 UPU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만국우편연합이죠. 그래서 만국우편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APPU 조약이라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나라들이 만들어진 바로 이 조약이 바로 APPU 조약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표준 여러분들이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쌍무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협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약이라는 명칭입니다. 조약이라는 명칭은요, 이름이 우리가 이렇게 조약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협약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협정이라고 이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협정. 그 다음에 여러분 의정서라고 이렇게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칭이 조약으로 명칭이 사용되든 협약으로 명칭이 사용되든 협정이라고 사용되든 의정서라고 사용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동일하게 조약입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뭐 한국과 미국이 뭐 상호 방위 조약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약이라는 명칭을 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후협약 들어봤죠? 이 기후협약 이런 것은 이름을 협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표준 다자간 협정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예? 이건 협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한국사에 가면은 뭐 1905년 한일 의정서 말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런 뭐 의정서라는 명칭을 붙인단 말이야. 예? 그러면 여기서 명칭이 조약이라 붙든 협약이라 붙든 협정이라 붙든 의정서라 붙든 관계없이 이 말은 어떤 말이든가 다 똑같은 뭐다? 조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겁니다. 요 조약의 효력입니다. 이 외국과 맺은 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효력은 뭐와 같으냐면은 국내 법입니다. 법과 같습니다. 요 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아까 봐요. 우편과 관련된 국내 법이 우편법이라든가 바로 우체국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우정사업 특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별정 우체국법이 있다 했어요. 이 법률하고 UPU 조약은 뭐다? 효력이 없다? 같다. 법이야, 결국은. 우리나라 법률과 효력이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법률 아래에 뭐가 있다 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설명해 줬는데 법률 아래 뭐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다 했죠. 그러면 대통령이 내린 시행령이라든가 또는 각부 장관이 내린 시행규칙보다는 이 조약의 효력이 더 위에 있다 하는 거예요. 법의 효력이 가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나옵니다. 우편법이 제일 우선하고 그다음에 우편법 시행령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우편 시행규칙이 세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규칙은 시행령이라든가 우편법률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조약이 있다면 그 조약의 효력은 국내의 뭐와 같다? 법률과 같다. 그러면 UPU 조약은 우리나라 뭐와 같다? 우편법과 효력이 같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름이 조약이라 붙든 협약이라 붙든 협정이라 붙든 의정서라 붙든 그 용어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무조건 이거는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 여기서 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표준 다자간 협정이라든가 양자협정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그 국제우편에 가면 EMS가 있습니다. EMS. 우리가 국제특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특급은 당일 특급과 이길 특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특급을 가지고 이름을 뭐로 붙이느냐면은 이제 EMS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EMS는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자간 협정에서 체결된 나라가 100개국의 나라가 넘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하고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MS 중에서는 10개 나라하고 체결된 것이 배달 보장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배달 보장 서비스는 또 EMS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나라 한 100여 개 나라 중에서 특별하게 또 우리나라 포함해 10개 나라가 서로 협의한 거예요. 요 나라는 뭐냐면은 상대국 나라의 우편번호만 딱 칩니다. 전산으로. 딱 치면은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로 가는 항공 스케줄,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일정을 딱 뜹니다. 그러면 오늘 요걸 발송하면은 언제까지 배달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날짜 딱 떠. 그럼 그 안에 안에선 꼭 배달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달 보장 서비스 같은 경우는 10개의 나라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S TC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초특급이라고 합니다. 예. 그 EMS가 특급인데, 특급 중에서도 초특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주로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홍콩하고 체결되어 있어요. 양자협정입니다. 양자협정. 이거는 뭐냐면, 서울 경기지방에서 오늘 오전에 접수합니다. 오늘 오전에 접수하면은 내일 아침 9시까지 홍콩에 배달 완료해 줍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홍콩하고 체결된 양자협정입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입니다. 이게 호치민시 같은 경우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서울 경기 지방에서 오늘 오전에 접수하면은 내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5시까지 바로 배달 완료해 줍니다.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누구하고 베트남하고만 딱 체결된 거야. 이걸 가지고 말한다 양자협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약에는 여러 나라하고 체결할 수도 있고 또 협정도 여러 나라하고 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A국과 B국이 직접 이렇게 붙어가지고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협정을 체결했을 때 이와 같은 것의 효력은 국내 우편법이라든가 뭐 이런 법률과 효력이마다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편 사업에서 이제 기본적인 총론입니다. 총론편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아까 여러분이 일단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정부기업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정부기업이기 때문에 뭐다? 일반 회계를 하지 않고 뭐다? 특별 회계를 하는 이유가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회계를 하면은 그 예산상이 아주 경직되어 있지만 이제 예산상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특별 회계 중에서 뭐다? 독립재산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관계는 발송인, 우편관서, 수취인 요 세 사람이 이용관계고 그 다음에 발송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계약은 바로 뭐다? 오는 공법상 계약, 우편법에 따라서 하지만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다. 뭐다? 사법상 계약이고 그 계약 체결 시기는 바로 창구 접수했을 때, 그 다음에 우체통에 넣었을 때, 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편과 관련된 법규가 국내우편과 국제우편을 위해서 법규가 각각 있다 하는 거. 그 국내우편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4개 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제우편에서는 이제 UP조약, APP조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다자가 또는 양자협정 체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을 앞으로 우편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편 사업에서 어떤 내용이 보호되는 부분인지 그 내용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